김정은은 점점 더 강해지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또 벗어나기 위해서 밖으로는 이제 시진핑, 푸틴 형님들에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 북한 내부에서는요 바로 이곳, 바로 이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자신의 모든 지지 기반과 측근들이 있는 평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김정은의 몸은 평양에 있지만 아마 마음은 24시간 이곳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과언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곳, 북한의 군수시설의 메카로 불리는 곳, 핵개발 시설부터 ICBM 미사일 기지, 북한 최대의 화약고, 말 그대로 핵보다 더 무서운 그곳, 자강도입니다. 자강도. 요새 같다. 하필 자강도가 북한 최대의 화약고이자 이제 마음의 고향이다, 김정은의. 이런 호칭까지 이제 받을 정도면 뭔가 좀 특별한 게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6.25 전쟁 때 아시다시피 이제 그 1950년 9월 15일 날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북한의 보급로를 끊고 치고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유엔군과 이제 우리 측의 목표는 뭐냐면 1950년 올해 안에 끝내자. 압록강, 두만강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 전쟁 끝내버리자 했어요. 김일성도 당연히 당황해가지고 평양을 포기하고 어디로 갔냐? 강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계 정도에 들어가면 첩첩산중이니까 못 찾아오겠지 했는데 미 해병 1사단이라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때 우리가 영화로도 알고 있는 오키나와 전투, 그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 다 성공시킨 2차 대전의 영웅 같은 부대야. 미국의 엘리트 부대고. 미국의 엘리트 부대예요. 해병 1사단. 미국 해병 1사단이 봤을 때는 이거 건국한 지 몇 년도 안 되는 약간 오합지졸 군대를 본 거예요, 이거. 그냥 게릴라들 같이. 그렇지. 그랬다가 또 수도를 또 첩첩산중 저 안에 뭐 강계인가 그대로 옮겼대요. 치러 가자. 가자! 그래서 올라갔어. 그때가 1950년 11월이에요. 어디였냐? 지금 그 자강도, 양강도 부근에 있던 장진호라는 호수 부근을 지나가고 있어. 장진호 전투. 맞아요. 마침 그때 이제 중국에서 지원군이 들어오고 이른바 중공군이요. 중공군과 이제 북한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미 해병 1사단과 맞서 싸웠는데 예. 처음으로 졌어요, 1사단이. 후위가 돼버린 거 미 해병 1사단이 우리 살아서 빠져나가자 해서 겨우 빠져나간 것이 흥남부두 철수작전이에요. 그 보라가 비날리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지리한 그 휴전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강계를 중심으로 한 지금 자강도 지역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살린 지역이다. 다시 일어나게 된 그리고 세계 최강의 미 해병 1사단도 여기에 들어오다가 망했다. 이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최고의 철옹성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자강도 군사기지예요, 지금요. 그래요. 이런 역사의 흐름이 있죠. 남북의 어떤 그 운명을 바꿔놓은 지역이네요. 그렇죠. 선대들보다 훨씬 더 핵과 미사일이 집착하고 있는 김정일이 그 자체도 이 자강도에 대해서 아주 그 연민을 품고 있거든요. 현지 지도를 처음으로 하면서 첫 연설을 한 것도 자강도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자강도, 송간, 전천, 영림 일대에 이제 전략군 특구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하 그 미사일 기지를 다 건설해 놓았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자강도다 하게 되면 김정은이 아마 자강도를 제1의 군사 수도로 그렇게 꾸리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강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공업 대도시라고 해도 뭐 네. 과언이 아닐 그런 도시인데요. 북한이 어떤 유사시에 북한의 전역이 다 점령당하더라도 자강도만 사수해내면 자강도 하나로도 하나의 국가처럼 기능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전력시설을 다 해놓고. 북한이 최근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첫 테스트도 자강도에서 있었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지도 지금 자강도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그쪽에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김정은이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최근 이제 통일부에서 발간된 북한 사회경제 실태 보고서에 보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도시가 자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막아놨으면. 네. 예. 근데 지금 엄연히 자강도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더 공을 들이고 있는 예. 데고 핵무기, 미사일 관련된 무기들이 다 있는 곳을 자강도로 보면 될 분명히 뭔가 핵시설이 있다. 뭐 미국은 또 더군다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있는지 확인이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강도에 숨겨져 있는 비밀 핵시설 바로 희천 하갑입니다. 희천 하갑. 바로 여기가 이제 북한의 비밀 핵시설 중 하나로 추정되는 하갑 지하 시설이에요. 근데 저처럼 아마추어들은 사진만을 봤을 때는 이게 일반 산간 지역 같이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핵시설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솔직히 자강도 같이 황항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사 탐사 위성 가지고도 못 봐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요. 네. 근데 여기가 핵 개발 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진이 있어요. 자, 이 왼쪽이 이제 2007년도 사진이고 오른쪽이 2021년도 똑같은 지금 하갑 지하 시설 인근에 있는 저수지 사진인데 똑같은 겨울이에요. 뭔가 지금 차이점을 못 느끼시겠어요? 위에 눈이 쌓여 있고 여기는 눈이 오른쪽 안 쌓여 있네요. 호수가 안 얼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저수지 부근에서 지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뭔가 물이 지금 저수지 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이거. 온수가 나오는 거죠. 맞아. 그때 서균열 교수님이 예. 영변 핵시설을 설명하시면서 뭔가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납니다. 뭔데요? 그때 위성에서 잡았더니 온수가 흘러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걸렸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라늄에서 이제 플루토늄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그런 열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럼 이 열을 어떻게 식히냐? 바로 주변에 있는 물 가지고 냉각수를 이용을 하는데 이 뜨거워진 냉각수를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마침 저 저수지였던 거죠. 야. 지금 그 해빙된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축구장이 1.4배 규모였다고 해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플루토늄이 저 땅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바로 의하면 북한은 이 하갑 지역의 지하 시설을 북한은 1991년부터 이제 이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로 이거를 탐지한 거는 1996년. 네. 그 이후에 쭉 조사를 했더니 이 지하 시설 안에서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 시설 또 핵 만든 핵무기를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자강도 편을 저희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정상회담 관계자들, 미국 측 전문가들이 북한에게 네. 제일 우선순위 중에서 상위권으로 문제 제기했던 데가 바로 희천이었어요. 희천. 트럼프와 실무자의 입에서 희천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김정은을 같이 보좌하면서 따라갔던 미용호, 최선희 등등이 희천이라는 얘기가 나올 줄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진짜 있어요. 깜짝 놀랐겠다. 미 정보 당국이 야 희천의 하갑 밑에 좀 수상한데? 라는 걸 인지한 시점이 96년도예요. 대략 96년, 97년, 98년까지는 이상한데 하다가 이제 2000년대부터 10여 년 동안 미 정보 당국이 이 희천이라는 곳을 판 거예요. 영변만 본 게 아니라 북한은 와. 영변만 들고 갔는데 미국은 이미 10여 년을 희천을 파고 나서 확신을 한 거예요. 아마 공개는 안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희천 밑에 지하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얼마만큼 생산했는지도 미국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알아? 비핵화의 의지가 김정은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답변만 들어도 단박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희천이에요. 제가 희천이라는 도시를 이제 대학교 때 실습을 갔었었는데 네. 저기 있는 시설들은 다 군수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강도에 들어가는 입구 도시가 희천시이고요. 그 자강도를 지금 보시면 테두리를 따라 산맥이 쭉 둘러져 있죠. 저 산맥을 따라서 다 군수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도시가 그 지역이 자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산기슭에 공장 입구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사실 희천시가 되게 작은 시예요. 근데 희천시를 제가 다 돌아봤는데 핵시설은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얼음이 녹아 있었잖아요. 이걸 들켰으니 이제 앞으로 북한은 해안가에다가 핵시설을 만들지 않을까. 티 안 나게. 네, 티 안 나게. 이제 미국이 감시하는 자강도 비밀 핵시설 두 번째입니다. 핵폭탄에 쓰일 화학물질을 만드는 곳 바로 자강도 만포시의 운하공장입니다.
무슨 공장이요? 운하공장. 운하? 예, 이 핵시설 그 핵포탄에 쓰일 화학 물질 만드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런 공장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만포 운하공장은 자강도 만포시 남서부에서 한 4.9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산이네, 산. 산밖에 없어요. 산이에요. 산과 산밖에 돌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야? 자강도 이렇게 생겼어요. 예. 야, 이거 현대미술인 줄 알았어. 현대 추상이네요. 저 공장에는 이제 본부, 지원 시설, 뭐 변전소, 전기 분해동, 생산 공장, 그다음에 혼합 충전 못 공장, 때려. 탄약 창고 등등등등 네.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벙커하고 또 창고 등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위성 사진에 찍힌 거죠. 대박이다. 야, 이걸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CIA 보고서도 있어요. 근데 앞서 봤던 이제 희천 지역에 비해서는 유사시에 미국이나 우리가 때릴 우선순위는 조금 떨어지는 곳이 이 만포 운하공장인데 절대로 이 운하공장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게 일단 지리적으로 보면 산 사이사이 협곡 계곡 사이사이에 공장들이 막 숨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격도 어려운 지역인데 그럼 이곳에서 운하공장에서 도대체 뭘 생산해내느냐. 일단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핵물질이 캐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핵물질 득템. 이게 아닙니다. 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걸 추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화학 반응과 화학 처리를 통해서 그 핵물질을 추출해내야 됩니다. 그 화학 물질을 핵물질 처리용 시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 핵물질 처리용 시약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만포에 있는 운하기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 지역을 분석했는데 네. 백색의 저 네. 흰색 물질도 보이죠? 예. 이게 일종의 플라스틱 소재로 추정되는 시약통입니다. 2016년 당시 수십 개였는데 2021년 당시에는 수백 개로 늘어났고요. 2023년 9월에는 아예 추가 창고까지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핵 물질 처리용 시약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건 핵 물질 생산량에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약 생산량의 증대는 곧 핵실험의 양, 핵무기 생산량의 증가분과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이제 운하공장이 일반 공장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경우가 엄청 삼엄한데요. 그 대공포 부대가 7곳이 저 이제 운하공장을 감싸고 지키고 있다는 거죠. 대공포 부대가 와서 7개가 지킨다? 그럼 일반 공장은 아닌 거죠. 말하자면 일반적인 폭격기나 이제 전투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방어 체계가 네, 갖춰져 네, 있다. 네.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우리가 위성 사진을 봤을 때 약간 플랫하게 보이는데 네.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마 되게 가파른 네, 산 그랬을 속에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미사일로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들어갔다가 풀업 기동해서 수직으로 꽂아야 되는데 이럴 경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순항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공포나 이런 걸로 요격이 가능하죠. 자, 미국이 감시하는 자강도 비밀 핵시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직접 핵폭탄을 터트리는 핵실험 장소입니다. 바로 자강도 시중군 무명산입니다. 우명산이요. 자, 저기가 무명산이 있는 시중군이 어디냐면은 강계와 만포 사이에 있는 뭐 이름 모를 약간 자그마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무명산이 말 그대로 이제 없을 무 이름 명자.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산이에요. 거기도 무슨 산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무명이다 해서 무명산 된 거거든요. 지금 이 2006년도에 북한이 이제 첫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그 발표가 나왔을 때 그럼 어디서 핵실험을 하는가? 그 당시 이제 그 두 군데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풍계리 유명하죠. 두 번째가 이제 시중군 무명산 일대예요. 풍계리는 이미 그 핵실험이 실시됐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무명산 밑에도 핵시설이 있나? 핵실험을 하려면 수많은 갱도를 뚫어야 돼요. 이 밑에도 5개의 갱도를 뚫고 있다라는 첩보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장소가 아니라 여기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지하 갱도 시설이라구나라는 걸 우리가 특정해낸 거죠. 지하 핵실험을 하자면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구비돼야 되는데 네. 풍계리 핵실험장을 보게 되면 다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세가 굉장히 험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구 밀도가 아주 작은 그런 지역을 택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좀 깊고 넓은 그런 지하 갱도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런 최적의 장소가 이제 풍계리 말고 시중군 무명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핵 대응 TF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이제 집중 감시했거든요. 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지진 관측소 그리고 휴전선을 딱 따라가지고 설치된 무인 관측소를 통해 가지고 이걸 계속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핵실험을 했다는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모르죠. 좀 더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실제로 했을 때 이게 관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24시간을 감시를 해놓고도 증거 하나 못 찾았던데 왜 자꾸 의심하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궁금해하니까 내가 오늘 솔직하게 내가 자강도 여기 내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강도가 사실 우리 북조선의 5대 사업 중 하나인데 원천 특구로 저희가 내년에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무명산에 뚫은 갱도가 이제 저희가 찜질방 사업을 위해서 얼음방, 숯방, 소금방으로 해서 터널을 하나씩 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리만각 동무들도 내년에 휴가는 우리 자강도 원천 특구로 놀러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은이 핵시설 말고도 엄청난 걸 혹시 숨겨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핵시설 말고 더 엄청난 걸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예. 하셨잖아요. 봐봐요. 핵 개발 성공했어요. 이것만 갖고 뭐 하겠어요? 뭘? 미국에 날려보낸다. 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뭐가 것도 남았어?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그러면 이 ICBM을 그럼 어디서 만들고 기지는 어디에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바로 자강도 회중리에 그 ICBM 기지가 있다라고 해요.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고 그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 CSIS라고 하죠. 그 보고서에 따르면 1900년대 후반부터 이미 개발이 돼가지고 이 지하 기지가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봐봐요. 지금 ICBM이라고 하면은 슉 올라오는 발사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이세요 지금요? 발사돼요? 안 보이죠? 네. 이게 키포인트예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ICBM 발사 기지와 그 저장 창고 있잖아요. 싹 다 지하에 있어요. 만약에 ICBM이라는 전략 무기가 지상에 있다고 봐봐요. 그럼 지상에 항상 파킹이 돼 있다고 봐. 그럼 바로 폭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도 여러분 미니트맨이라고 해서 그 ICBM이 있거든요. 그 발사할 때 보면 공상과학 영화 같이 지상 아무것도 없는데 뚜껑이 열리면서 로봇태권브이 같이 거기서 지하에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ICBM 기지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으나 어디서 발사가 되고 어디가 저장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첩보로 추합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낸 거에 따르면은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에는 35m 정도의 이제 그 입구와 직경 25m의 이제 출구가 있어가지고 드라이브 스루 미사일 검사 시설이 있다고 해요. 뭐요? 드라이브 미사일이 이제 드라이브 스루 같이 입구에 들어가면 아 이쪽 오케이. 그쪽은 오케이요?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 도장 찍고 나가는 거 이렇게 해요. 상품 컨베이어 벨트 하듯이.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안에 지금 ICBM 미사일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 TEL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트럭 같은 거 네. 타고 가다가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면 세워가지고 발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지금 이제 고체 연료도 이제 거의 완성 단계라고 이제 들었는데 와 이러면은 이제 준비 시간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단축된 거잖아요. 네. 거기다 이동식 발사까지 하면은 너무너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잠수함 말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기동으로 발사할지. 희천에 크게 군수공장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하나가 희천공작기계고 28연합교섭소고 7월 7일 공장인가 있어요. 네. 근데 그중에 희천공작기계가 오래전부터 TEL 발사 차량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안 되고 있었어요. 안 됐던 이유가 정밀 기계가 공기 기술이 안 돼갖고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유압 장치들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유압 장치들이 정밀 가공을 해야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 차량을 만들면 계속 기름이 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완성된 시점이 2006년, 7년쯤이고 사실 이게 우리 정보기관이라든가 우리나라 쪽엔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한 17년, 18년 때 북한이 TEL 발사 차량을 많이 보여주는데 저게 중국에서 가져온 걸 이제 개조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 7년에 완성이 돼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다양한 TEL 발사 차량들을. 네. 그 이동식 발사대를 텔이라고 하고 최근에 북한이 이제 기차에서 발사하는 것까지 선보였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엄청난 핵무기를 싣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무진동 차량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흔들림이 좀 적어야 되거든요. 이게 자칫 흔들리면은 이동하다가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불안정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북한이 텔 혹은
기차에서 발사할 때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이동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겟이 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북한의 지금까지 최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거 해결했어요, 최근. 자, 질문.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 1번. 침대는 과학이다. 스프링을 단다. 흡수되게. 2번. 헬이나 기차 말고 또 다른 수단을 발명한다. 3번.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 뭘까요? 1번. 충격 흡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 좀 그래, 스프링 푹신한 거를 좀 1번이. 넣는다. 물침대 차량 개발. 물침대 좋다. 진동이 있어도 안 되고 근데 북한의 도로 사정은 뻔하고 뻔하고 미국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진동을 잡아주는 기술을 개발했을 거예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맞아요. 근데 북한은 문제 해결법이 좀 남다릅니다. 이게 속도가 느리다, 발각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진동을 없앤다 쪽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다 지하화로 숨겨버립니다. 역시. 그래서 안 보이게 한다. ICBM을 조립하는 그 조립 기지부터 이동하는 도로 모두 다 지하 시설로 숨겨버려요. 2018년에 자강도 지역에 있는 주요 군수 공장을 잇는 지하 갱도 관통 공사가 완성됐다라는 첩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북한은 아까 김진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발상을 전환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를 그 산에다 만들려면요 산을 깎아야 되거든요. 돈이 더 많이 들고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지하에다가 아스팔트 깔고 그냥 진동 안 되게 좋은 도로를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하화를 이제 해서 사실은 생산부터 조립하고 발사 그 지역까지 이동하는 걸 다 지하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당이 결심하면 한 방 쏴라 그러면은 3분에서 7분 안에 발사할 수 있는 준비까지 다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평양에서 가까운 데도 아니잖아요. 예. 왜 저기다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강도가 지금 이렇게 된 데는 김일성의 공습 공포증이 큰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25 때 사실 제해권하고 제공권은 다 미국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김일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양시에 온전한 건물이 2개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김일성이 평양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 폭격에서부터 피하자면 이 지하에 터널을 만들고 그 군수공장들을 다 갱도화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잔인했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학교를 하다가도 사이렌 소리가 엥 울리면 학교에서 이렇게 인원을 선발해요. 나름 빨딱빨딱해 보이고 눈치 빠른 애들 이런 애들 뽑아가지고 그 조기대 옷 같은 걸 이렇게 입혀요. 황토색 나는 거. 그런 걸 입히고 이제 어딘가로 차로 실어서 가거든요. 한참을. 그럼 이제 산골짜기 이런 데 가다 보면 이제 그 입구가 나오는데 문제는 입구가 너무 많아요. 어떤 건 이렇게 동방을목 쳐놓은 것도 있고 입구를 그러니까 헷갈리게 해놓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지하 세계에서 뭐 화약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임무가 선연병의 임무가 탄피 만드는 거였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마스크도 없이 찍어냈다니까요. 그때 들어갔을 때 그 지하 깊이가 어마어마하고 또 들어오실 때도 그 무전기를 다 사용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무전기 성능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반대편에 그 굴을 이렇게 맞바다 뚫으면 그쪽에도 다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진짜 뭐 개미들의 세상이에요. 그 안에서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피부들도 얼마나 하얗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햇빛을 못 보니까.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구루병 걸린다고 그 비타민 D를 아예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영양제처럼. 네. 야, 아니 평양에도 김씨가가 쓰는 지하 갱도가 각종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약간 좀 자강도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닮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짭정은 씨, 왜 이렇게 이게 지하를 좋아하는 거예요? 시원합니다.
저희 같은 풍채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열에 취약합니다. 금방 녹아내려 버립니다. 네, 근데 에어컨이 없어도 정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지하 시설입니다. 일관성 있습니다. 수박 한 통 들고 가면 폭염도 끝납니다. 아직 이 김정은이가 자강도를 아끼고 비밀스럽게 생각하는 베일에 쌓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김정은이와 우리 설주 주애가 함께할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살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을 때부터 피할 곳. 쉘터가 있다 여기.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통신이고 뭐고 다 되어 있을 테고 평양은 우리나라 남측과 너무 가깝고 그러면 그쪽에서 요새화돼 있는 곳에 숨겠다. 거기다 대고 중국이 옆에 있으니 최후의 순간에 피할 수 있는 곳도 일리가 있네요. 네, 왜냐면 지금 여기는 중국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굳이 여기다 갈 이유가 없는 곳이 많아요. 지금. 시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단지 그 지휘부 벙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작은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지역이기도 하고. 밑으로 중국까지 뚫어놨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은 고립되는 순간 석유고 뭐고 다 끊겨도 지금 여기 위치만큼은 중국의 원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위치라서 6.25 전쟁 당시에도 김일성이 자강도 강계에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피했었습니다. 진짜 만에 하나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네. 김정은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자강도로 이제 대피를 해서 네. 또 이 지하 벙커에서 이제 인민군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이런 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하 벙커 위치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네. 위성 사진을 통해서 특정은 됐습니다. 바로 강계시 신흥리인데요. 최근 건설된 건물과 또 갱도 입구로 추정되는 곳으로 연결된 도로까지 지금 볼 수 있고요. 폭이 한 5m 정도 되는 도로가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돼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장도로 끝을 보면 경비부대 지휘부와 막사로 추정되는 건물까지 포착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 보이시죠? 이 도로 끝부분에 산 중턱으로 연결된 2m 폭의 작은 도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지하갱도 입구로 보이는 시설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저희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저곳이 지하갱도의 입구로 보이는 시설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니 김정은의 이 지하 벙커라면 사실 그 시설도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김씨 일가의 그 어떤 지하벙커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알려진다라고 하면 사명이 다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정보기관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 것 같아요. 예. 알 겁니다, 분명히. 감지하는 순간부터 이 시설은 지하 몇 미터 깊이에 있을 것이라는 추정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한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GBU라는 벙커 버스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m 수준까지 파괴할 수 있고 우리 현무4도 120m 정도 뚫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무5라는 걸 개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뚫는 것도 뚫는 거지만 거의 전술핵 폭탄급의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산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의 그 지하 벙커 그 자체가 단순히 무슨 피신을 위한 그런 그 피신처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게 또 뭐냐면 벙커에서부터 중국 국경까지 직선으로 30km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뚫어가지고 이제 쭉 중국으로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 특히 이제 죽는 것이 두려운 독재자들일수록 두더지가 돼요. 맞아. 땅을 파. 맞아. 지하 벙커를 만들어요. 후세인도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도 연합군 공습을 견딜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최후를 맞이했죠. 놀랍게도 이제 히로히토 일본 왕 같은 경우도 도쿄 황궁 밑에다가도 지하 벙커를 만들었어요. 그 지하 벙커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연합군에게 항복하자. 지하 벙커 하면 또 지존이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 정말 죽음이 두려웠던지 모스크바 외곽에다가 라멘키라는 지하 벙커라기보다 지하 도시를 만들었는데 15,000명이 들어가서 30년 동안 살 수 있는 지하 도시였어요. 공장, 병원 다 있어요. 30년으로 10,000명 이상이. 자, 오늘 딱 든 생각. 독재자들 몇몇이 지하에서 그렇게 벙커를 냈었는데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끔찍한 얘기였어요. 사실 그 독재자들은
결정적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해외로 탈출하는 걸 노려요. 근데 만약에 저 정권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만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못 가요. 어느 국가도 미국에서도 함수부대도 못 가죠. 그러면 중국 쪽 통로가 분명히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평양에서까지 연결은 아니어도 그렇죠. 그 어디선가. 곳곳에서만큼은 연결 개미집이에요 지금. 아까 그 서포, 그 땅굴 팠던 사람이 서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포가 순환비행장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집무실에서 내려와서 지하철 타고 고속으로 가서 순환비행장 비행기 타고 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지점들에는 다 연결돼 땅굴이 있어요. 근데 땅굴 전체 설계도는 아직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일부 공병국에서 일하던 저런 분들이 와서 자기가 일한 그 갱도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짜증 호주를 내고 맞추는 거죠.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당국에서. 전시에는 비행기와 기차로는 안 튈 거야. 땅이 가장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땅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 뭐 탈출 루트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사극에도 보면은 왕비가 옷을 벗어가지고 궁녀에게 입히잖아요. 세자의 옷을 벗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입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행기도 뜰 거고요, 기차도 뜰 거고요, 각종 자동차들이 다 다닐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게. 여기에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용도로 아마 쓸 것 같아요, 땅굴. 군중 속에 파묻히면 걸려. 생각 잘해, 걸려. 본인은 어디 숨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섞이려면 좀 체중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 좀 바꾸고. 그 상태로는 못 섞일 것 같은데. 왜 꼭 사람 사이로 숨어야 된다고? 야, 지금 그래서 사실 짭정원 씨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더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주애랑 이설주랑 별장에서 어차피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 본인과는 달리 자식을 너무 많이 오픈해 버렸어요. 지금 주애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보안에 더욱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다. 노동당 1호 청사의 15관저에 주애와 설주와 함께 김정은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추정했는지가 위성이에요. 그렇죠. 위성이에요. 자, 노동당 1호 청사가 찍힌 정찰 위성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진짜? 자, 바로 이거예요. 저기. 사각형 모양의 건물 총 3개가 연결된 형태로 배치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청사 내에 가로등이 어디 있는지, 나무가 몇 그루인지 맘만 먹으면 셀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선명하고 가까이 찍혔죠. 네네.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요. 600m 떨어진 곳에서 최소 3개의 경비 초소를 지나야 저 1호 청사에 다다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각형 모양의 건물 3개가 연결된 노동당 1호 청사가 보입니다. 그 옆으로는 지하시설로 연결되는 터널 입구도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인 2021년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이 청사 정원에서 열린 연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줄 알았어. 건물 양식이. 백악관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실제로. 백악관 앞에 잔디밭에서 연회를 하는 것도 본따서 김정은이 연회를 했고, 북한이야? 네, 이걸 공개한 바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었다고요? 바로 이것이 김정은과 리설주와 이제 주애 등이 함께 살고 김정은의 집무실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바로 1호 청사입니다. 아니 완전 그냥 서양 건물처럼 지어놨네요. 네. 괜찮네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미국이랑 똑같이 건물을. 저걸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저희가 본 그 화살표가 있는 지하 통로, 그리로 해서 또 지하 통로를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관저, 또 다른 관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지하 통로입니다. 지금 요 15 관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경에 리모델링을 한번 해요. 그러니까 외부 리모델링이 아니었어. 영국 매체에 보도에 따르면 한 1억 파운드 정도 돈이 들었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한 1,730억 원 정도? 이 정도 들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주택 가운데서 매매가가 제일 비싼 집이 어디였냐? 미국 베버리 힐스에 있는 한 저택이었는데 우리 돈으로 당시 매매가가 2,100억 원이었어요. 매매가가 2,100억. 그러니까 2,100억 원이 들었다는 것은 땅값 들어가야지, 수영장, 풀장 만들어야 되지, 건물 세워야 되죠. 이 비용이잖아요. 근데 위성 사진을 보니까 1,700여 원이 들어갔다는 이 리모델링 공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외관 공사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지하 공사였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오늘 땅값도 뺀 상태. 땅값도 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지하에 김일성, 김정일부터 지하에 이렇게 집착을 하냐? 참수 작전이요. 어쨌든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은 일단 현대 기술로는 어디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 가지고 지하 두더지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15호 관저가 유사시에 우리 군의 1차 타겟이 될 거라는 것을 김정은이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거기 있겠어? 그러니까 아까 그 어마어마한 리모델링 비용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아직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산이든 뭐 별장까지 어떻게 이동할까 안전하게 김정은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바로 짜잔. 기차. 기차. 증기기관차인데 저. 이게 포인트입니까? 물도 들어와. 신기해. 놀라운 것은 가요? 보면 가나요? 보면 가나요? 여기까지. 이 정도. 이 정도. 자, 바로 백두혈통 전용 열차가 있다는 거예요. 한 대가 아니라 복수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전용 열차가 동시에 출발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어떤 열차에 김정은이 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평양의 비밀 통로를 통해서 태양호가 대기하고 있는 서포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차만 타면 김씨 일가를 위한 별장이 있는 곳은 어디든 상당한 땅굴 통로를 이용해서 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이런 방식은 김일성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거든요. 네네. 김정일 거쳐가지고 김정은 시대까지요. 1호 열차 모습이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거치면서 열차 자체가 상당히 좀 화려해지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일본. 그러니까 이와 맞물려 가지고 이 열차와 연결된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 통로 이동 수단이라든지 네. 이런 망들 또한 발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려가는 곳이 바로 길이다. 위성까지 쏘아 올린 마당에 내려 못 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브라보. 내려가 국조선에서 제가 발이 닿는 곳 그곳이 바로 길입니다. 혼자 가면 길이 된다. 하와이 못 가잖아. 하와이. 하와이도 발이 닿으면 길입니다. 혼자 가면 길이 된다. 들은 건 있어.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위성으로 우리가 감청하고 뭐 추적을 하고 이러는 거 못지않게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이제 위협이라고 느끼는 건 측근이에요. 측근 중에 누가 배신자가 있는지 미국과 한국에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쓰러졌을 때 2008년에 네. 그때 우리 정부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잖아요. 그때 브리핑을. 어떤 상태냐? 김정일이 지금 네, 쓰러졌는데. 네, 네. 이러니까 혼자 양치질은 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위험하다. 김정일이 양치질을 혼자 할 수 아는 있을 사람. 정도다. 이거는 누가 옆에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정보가 미국으로 그 전 세계가 촉각을 건졌을 때 그게 생 게 치명적이었어요. 그때는 북한도 아마 많이 그게 긴장을 했을 거고 한미정보당국도 그때 그 브리핑을 경악을 했어요. 정보 관계자들. 김정은은 지하 요새에 집착을 한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불안하니까. 그렇죠. 사실 한 나라의 이 중심부라는 건 바로 그 말 그대로 전시 상황,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타겟 대상 1호라는 또 뜻이 되겠죠. 그럼요. 과거에 그래서 주석군과 이 청와대를 둘러싼 이 대치하고 있는 남북 관계 속에서 어떤 공격들이 있었고 테러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관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방첩대 본부에서는 생포대 간첩 김신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우리 31명 임무는 각정에 놓아야 될 임무, 각정에 놓아야 될 임무. 와, 우리 방송에 모셨던 김신조 목사님. 실미도. 자,
실미도라는 영화에서 소개된 성가대도 있었고요. 네, 이건 북한군 특작부대들이 청와대 모양을 만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납치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거든요. 자, 이건 참 우리에게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드론이 와서 마음대로 저러고 돌아다녔다. 이거 진짜 세. 벙커버스터전. 벙커버스터. 어마어마한. 거리를 희생하는 대신에 탄두 중량을 늘렸죠. 늘렸죠. 근데 이게 맞아요. 거의 폭발력만 보면 거의 웬만한 전술핵만한 폭발력을 진짜 가지고 거리가 있고. 필요 없거든 우리 사실. 정확히 타겟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를 그냥. 지하에. 저게 단지 100m가 아니라 거기서 터지는 순간 저 지하의 구조물 전체가 다 터지죠. 땅굴 주변에 있는 다 땅굴이 다 터져요. 붕괴된. 영상을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이 넘어와가지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68년도 1월 21일 121 사태 김신조 사태지 않습니까? 네네. 뭐 박정희 모가지를 따라왔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복수를 하자. 그래서 당시 이제 중장부장이었던 이제 그 김영욱이 뭐 했냐면 똑같이 우리 죽이러 가자. 그래서 똑같은 참수 부대를 만들자. 김신조 사건이 1968년 1월이잖아요. 4월에 김일성 모가지를 따라가자라는 부대를 만듭니다. 짭정은 기억해요 이거? 날 쏘고 가라. 송기 씨. 날 쏘고 가라. 송기 씨 선대가 쓴다면서요? 그렇죠. 커피는 맥주.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실미도 부대의 얘기인데 실미도 부대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있었어요. 뭐요? 뿐만이 아닙니다. 제2의 실미도 성갑도 부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잘 알고 있네. 여러분 이만갑에서 우리 할아버지를 없애려고 하는 그 특수부대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데. 우리 이방감에서 다른 거와 같이 영화 실미도를 보면은 그 사형수들을 실미도에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사형수들을 끌고 간 거는 선갑도 부대였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 김일성 모가지를 따기 위해서 실미도 부대, 선갑대 부대를 만들지만은 72년도에 슬슬 남북 갑자기 화해 무드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미도와 선갑도가 굉장히 부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거하자.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실미도 부대원들이 우리는 그러면 제거가 되는 것인가? 청와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번 대통령과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버스를 탈취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영화 실미도 얘기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을 보면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 뭐 실미도, 성갑도 부대, 뭐 여러 가지 이제 남북의 어떤 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과거의 역사 얘기로 치더라도 우리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2년도에 이제 드론이 서울 상구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어요. 당시 이제 5대나 들어와가지고 누비고 다녔고 그 이전에 우리가 북한에 조잡한 그 무인기 형태와는 완전히 달랐죠. 장기간하고 또 복귀까지 했고 우리가 또 상당 시간 알아채지를 못했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순히 와서 뭐 사진을 찍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경성 크리처에 나오듯이 환저균을 살포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위험성들 물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응징 보복
이런 작전 계획들 이런 걸 세워놓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함부로 쓸 수 있는 칼이 아니니까 사실 대책이 쉽지 않은 상황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북한의 지금 무인기가 우리 군 당국이 추정하는 게 한 300여 기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정확한 대수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근데 이게 와서 정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 수십 대가 한꺼번에 용산에 와서 자폭을 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 큰일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좀 레이저 무기도 개발하고 이제 드론 사령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못 하잖아. 누가 와서 우리 대통령을 죽이려 할까. 그러다 68년도 1.1 사태가 있었고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와서 돌아다녔으면 만약 우리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 5대를 보내서 휘저었으면 북한 전쟁이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무모하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냥 막 5대가 와서 막 서울 상공 돌아다니고.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오히려 그러는 바람에 우리 측 대비만 더 커지고 잘 만들어지게 됐어. 왜냐면 이거야. 아주 조잡한 애가 왔다 갔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드론으로 관련된 거를 더 방어, 우리도 공격 더 키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 뭐가 없어. 맞아요. 아까 김정은이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김정은의 생각을 가장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우리 측의 작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미연합으로 실시하는 특수작전 훈련인데 사실 정식 명칭은 참수작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참수작전으로 부르는 건데 한미 당국이 참수작전으로 보이는 특수작전 훈련 영상을 공개했어요.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은밀하게 건물에 침투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건물을 상정하고 우리 한미 특수부대 요원들이 진입했을까요? 노동당 청사겠죠, 당연히. 혹은 김정은이 은둔하고 있는 특각이나 지하 벙커일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상상을 하게 하는 영상을 우리가 이례적으로 이번에 공개를 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건 참수작전이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한번 공개하면 북한이 김정은의 뭐 공개 시찰이랄지 김정은의 공개 행보도 싹 없어지고 지하로 쫙 들어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뭐 전면전 이런 게 아니라 한미가 쥐도새도 모르게 특수전 요원들을 침투시켜서 정말 밤에 김정은이 자고 있을 때 쓱 제거하고 나오는 이 참수작전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북한 체제의 어떤 특성이기도 하지만 가장 그 취약점이기도 하죠. 절대 지배자 있으니까 참수작전이라는 게 정말 시스템화돼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 제거해도 그 지도부가 가동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지도자 한 명만을 제거하게 되면은 체제가 와야 될 수 있으니까 유일지배 체제 이 부분에서 취약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큰 거는 금수산 태영궁전이라 그래서 거기를 혁명의 성지화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북한을 핀포인트 타격을 한다든가 어떤 응징보복을 하기 위해서 때릴 때 김정은의 관저 이런 데보다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는 게 금수산 태양궁전이에요. 그곳을 초토화하면 북한 체제는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무너진다. 이것도 지키지 못한 뭐 지도부 김정은부터 주민까지 다 와야 될 때도 사실 하는데 그 또한 북한 체제가 거기를 성지화해놓고 시신을 거기다 안치하고 이럼으로써 취약해진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뭐가 있냐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현무거든요. 이게 탄두가 제가 알기로 8톤이다. 8톤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게 0.5톤이거든요. 100킬로. 근데 엄청나요, 그게. 이거 하나 터졌다 그러면 이게 구멍이 그냥 엄청난 구멍이 하나 건물만한 구멍이 생기거든요. 100m에 들어서 터졌다고 100m가 터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터지는 순간 지하에 있는 공간 전체가 대물이 되니까 300m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와? 무심 8톤의 무게가 아니라 고로 올라갔다가 중력의 힘으로 가속도 붙거든요. 그럼 8톤 이상의 무게가 되거든요. 그리고 터지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쉽게 말해서 포탄이라는 게 충격이 지면에 있으면 지상 위에서 보통은 터지잖아요. 그래야지.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캡슐 아시죠?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캡슐 아시죠? 그래서 이게 그거야? 장까지 살아가. 그래서 지상에서 안 터지고 100m까지 쭉 들어갈 때까지 캡슐이 보고 있다가 원하는 깊이에서 빵 터지는 거야. 저거를 현무 요구르트 하나 나오겠다. 새로운 요구르트 현무. 장까지 살아서 가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24년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연말에 북한에서 이제 대한민국과는 뭐 통일은 물 건너갔고 이제 대화도 안 한다. 뭐 이런 이제 강경한 어떤 발언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새해에 좀 더 대비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북한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게 올해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을 위한 준비해야.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미 외교도 트럼프가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말한 것처럼. 그리고 내년도에 당창건 80돌이 있어. 그러니까 올해는 긴장도를 높이는데 저는 북한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 데는 초조감도 있고 약간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겁 많은 강아지가 뭔가 짖어요. 작정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한미일까지 끼워서 뭔가 한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그 초조감과 약간 그 무서움의 표시가 저렇게 강성 발언으로 나온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이 도발할 거는 틀림없어 보이는데 제가 이 시간을 들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김정은이 하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전면전을 못합니다. 그렇지. 자기가 그 2,500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황제보다도 더한 황제인데 그걸 놓고 싶겠어요? 다 없어지는 건데. 그리고 온전히 가져가서 주애한테든 아들한테든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고스란히 가려면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국지전 도발은 하되 전면전은 저 사람 못합니다. 나도 스포츠카 100대 있으면 옆 사람하고는 안 싸워. 다치면 안 오래 되니까. 살고 싶어. 네. 지금 뭐 최고 재밌네. 위험한 거는 본인이죠. 담배와 술과 콜레스테롤과 지방간이 가장 위험한 그거요. 안보의 천병은 역시 콜레스테롤이야. 근데 사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전시에 숨을 수 있는 것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주변에 나무가 많아요. 특각 주변에 나무는 못 잘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묵창한 나무가 있고 좋은 도로가 딱 돼 있으며 전기가 24시간 되는 데는 김정은이가 항상 가 있을 만한 데. 그거를 세보면 한 38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어마무시한 포탄이 있잖아요. 미사일도 있고. 그 38개를 한꺼번에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좌표는 다 가지고 있다. 좌표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